지금부터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움직임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부의 백운 기자가 준비한 리포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어떤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은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각 정당이 투표용지에서 기호 몇 번을 받을지가 결정됩니다. 거대 양당이 등장시킨 비례용 위성정당들은 앞번호를 차지하기 위해 막판 의원 꺼주기에 나섰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어젯밤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김규환, 김순례 의원 등 7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보냈습니다. 이미 통합당에서 넘어간 의원 10명을 포함해 현역 의원 17명이 된 미한당은 민생당에 이어 비례투표용지 두 번째 칸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초선 윤일규 의원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는데 윤 의원까지 넘어가면 더불어시민당은 이종걸 의원 등 지역구 의원 5명, 비례대표 의원 3명 등 현역 의원 8명을 확보해 정의당을 앞서 세 번째 칸에 올라가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로 총선 재외국민 투표도 비상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투표 기간인데 선관위는 중국 우한의 투표소 운영을 중단한 데 이어 외교부 요청에 따라 17개 국가 23개 공간의 재외투표 사무를 중단시켰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재외 선거를 선관위가 중단시켰다. 조금 전에 자막도 나갔습니다만은 이것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네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이것도 뭐 코로나 때문에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17개국이 지금 소위 선거 사무를 중단했는데 대개 그 유럽 쪽 나라들이 많습니다. 유럽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럽 쪽 나라들이 많고 미국령 괌도 그 선거 사무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한 17,000여 명의 재외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이번에는 투표가 어렵다. 네, 현재까지는 17,000명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동부나 이런 곳에서 또 선거 사무가 중단된다면은 더욱 그 투표를 못하는 재외 국민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 특히 워싱턴 DC 주변 한국 교민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도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또 미국 쪽에서도 선거 사무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재외 국민들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 사태의 한 가운데서 치러지기 때문에 역대 어느 선거와 선거 양상이 다릅니다. 급기야 대구 지역의 미래통합당 한 후보는 아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기 때문인데요. 14일 동안 다음 달 7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김용판 미래통합당 대구 달서병 후보와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4월 8일까지 격리돼 있어요. 어차피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그 대면 선거운동이 제한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 연장으로 보고 비대면을 좀 더 강화하는 거죠. 전화도 많이 하고 저 대신 대신 뛰어줄 사람들에게 좀 더 뛰어달라 부탁도 하고 문자는 보낼 수 있으니까 문자도 보내고 상태는 뭐 확인해 보니까 들어갈 때 상태와 뭐 비슷하다. 열이 좀 높고 뭐 좋아지리라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말 자기 가족까지 생각하면 안타까워하니까요. 기존에 이래 그 선거에 비해서는 우선 국민 정서가 유세차를 몰고 요란하게 그렇게 뭐 웅빈하듯이 하는 그런 거는 맞지 않고요. 정말 잔잔하게 파고들면서 자기 자신이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설득력 있게 국민 속에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예, 장석조 소장님. 네. 이런 경우도 거의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처음입니다. 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거 선거운동은 하기 너무 어렵다. 특히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민들을 만나거나 지지를 좀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했는데요. 이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선거를 계속 쭉 관찰하다 보면요.
가장 효과가 있는 선거운동 중에 하나가 전화입니다. 전화요?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적인 얘기를 나누면은 그거는 어떠한 대면 선거운동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전화를 선거운동 기간에 몇 통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많이 하면은 대략 한 500통 정도? 500통까지요? 그러면 하루 종일 전화만 합니다. 예. 어떤 후보들은요, 밖에 나가서 유세 안 하고요, 계속 그냥 휴대폰으로 전화만 합니다. 그 효과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했던 분한테 또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효과가 있는 선거운동은 바로 뚜벅이 선거입니다. 걷는 것, 예, 걸으면서 만나는 골목 것. 다니면서 눈 맞추고 악수하고 말 나누고 이런 대면 접촉하는 선거운동이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김용판 후보는 뚜벅이 선거를 못하고 전화 선거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솔직히 그 선거운동 기간에 가장 국민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들이 유세차를 갖고 막 거리에서 시끄럽게 춤추고, 예, 확성기로 막 소리가 크게 나오고. 그러면 좀 학생들은 왜 공부하는데 방해하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보다는 어쨌든 이번에는 상당히 조용한 선거가 될 것 같다. 그 예를 김용판 후보가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 선거는 정말 역대 선거와 그 선거 운동의 양상, 방식도 완전히 다르겠죠? 네, 이번엔 거의 깜깜이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후보자들 입장에서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유권자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그 후보에 대해서 표를 한 표라도 더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예전에 이정현 의원이 자전거 타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그랬던, 마을회관에서 자고. 네, 예. 그랬던 장면이 좀 기억나는데요. 그랬던 것처럼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런 접촉 방식의 어떤 선거운동이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거의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 선거 이슈도 등장하지 않은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알릴 방법이 사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대구 지역에 역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사무장이 또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잠시 자가격리되는 일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대구, 경북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또 이런 상황들이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는 대구 경북의 상황이라는 거는 지금은 좀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워낙 환자 발생 수가 많았기 때문에 선거운동하는데 접촉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판 후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 달서병에는 김용판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김대진 후보,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 그리고 남우정 씨라고 하는 분도 출마를 하셨네요. 현재까지 4명이 후보 등록을 했다는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선거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어제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SBS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정치인들에게 전달하는 기획을 마련을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누구나 영상을 찍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을 신정훈 기자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립니다. SBS 뉴스 찍자 우리 사회로 챌린지가 힘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제 곧 선거인데 내가 원하는 세상 랜선으로 같이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고 나를 위한 투표 하자는 거죠. 어민분들, 백종원, 대도서관, 부티, 헤이진이 등 최정상 유튜버부터 대구 의료진, 장애를 극복한 이들까지 다양한 크리에이터들과 함께합니다. 농민분들, 어민분들, 본인의 일 열심히 하시면 재미있는 세상, 그런 세상 됐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의 베릴프리가 이루어진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방법 간단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끝. 중요한 건 해시태그를 달아 챌린지 동참을 알려주세요. 그 소망 이뤄질 수 있도록 SBS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열심히 소문내겠습니다. 찍자 우리 사회로 참여하고 한 표도 찍자. 신정훈 기자가 이해하시기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는 후보들과 유권자들의 대면 접촉이 그 어느 선거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국민의 마음, 국민의 생각을 정치인들에게 전달하는 기획,
뭐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신정 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뭐 저도 배우다가 올라왔는데 저도 컴맹이라 정확하게 이해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정은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는 게 더 정확할 어쨌든 간에 본인이 직접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된다는 거지겠죠? 뭐 SNS에 올리고 예. 해시태그를 붙여야 되는 거죠. 해시태그를 꼭 붙여야 되나, 이 샵 표시 같은 거, 네. 그걸 반드시 찍자 붙여야. 우리 사이로 예. 해시태그를 붙여야 된다는 건데 저도 출연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좀 배우다가 중간에 올라왔습니다. 예. 뭐 특별히 배워야 될 정도의 사안입니까? 제가 워낙 컴맹이어서 이 SNS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예. 좀 알겠습니다. 설명을 듣다가 제대로 이해를 다 못하고 예. 찍자 우리 사이로. 이 사이로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장성철 소장님. 바로 4월 15일. 그것을 사이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이런 기획과 이런 아이디어 장성철 소장이나 김성환 평론가도 한번 참여를 해보시죠. 꼭 하겠습니다. 예. 어떤 마음, 어떤 아이디어, 뭐 정책과 관련한, 선거와 관련한 뭐 어떤 거라도 상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하시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예, 김성환 평론가는 혹시 참여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투표합시다. 적극적으로 투표합시다. 꼭 투표합시다. 이런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예. 코로나19 사태로 투표율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기득권 정치가 더 강화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투표하자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라면 선관위가 이미 투표와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또 일부는 확정도 한 것 같은데 당장 투표소에서도 이 줄 설 때 거리두기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죠? 2m 이상. 코로나 사태 때문에 투표율이 좀 떨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첫째 이제 코로나 때문에 투표장에 가는 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특히 연세 높으신 분들의 투표 참여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1m씩 간격을 유지하고 또 발열 검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투표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번거로워서 투표율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런 캠페인들이 투표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선관위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확진 판정 받으신 분들 병원에 계시고 투표소에 갈 수가 없고 자가격리 또 하셔야 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집 밖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지금 선관위가 마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우리 예전에 부재자 투표 같은 그런 형식들을 선관위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신청을 해야지 투표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가격리돼 있는 분들이나 환자 이런 분들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일단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거죠. 투표일 바로 직전에 만약에 지금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투표일 직전에 확진을 받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투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 좀 아쉽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한번 좀 생각을 여러 가지 검토는 한 것 예. 같은데요. 그 직전에 확진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마땅히 갑작스럽게. 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국 단위 선관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번에는 가급적이면은 예전에는 이게 바로 민주주의야 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자녀들은 동반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지침들을 또 선관위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선거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이 아니냐라는 식의 또 선관위의 지금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요, 각자 알아서 각자 가셔가지고 혼자 가셔서 조용히 찍고 오시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투표는 투표일, 선거일 당일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달 10일과 11일에 사전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이번에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꺼번에 이 투표하러 온 분들의 행렬이 길게 늘어서는 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음 달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 투표 때 투표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때는 꼭 자기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니더라도 투표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관위 캠페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각 당의 이번 선거 구호는 과연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여당과 야당의 선거 구호는 무엇인지 일단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코로나19 위기 극복 국민을 지킵니다.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집중하면서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모든 후보들은
국민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 고통의 완화를 도우며 선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이 총선 슬로건으로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이런 내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이념과 진영에 매몰되어 있는 문정권과 친문 세력을 심판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당과 제1야당의 선거 구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뭐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하셨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안에 이런 거 결정할 때는 항상 고민들 무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선대위 회의할 때 가장 오랫동안 회의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민주당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민을 지킵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그 대응이 대단히 잘 됐다 이런 점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는 역시 여당에 좀 힘을 모아달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는요? 이제 바꿔야 산다죠. 통합당은 바꿔야 산다니까 역시 그 국가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 여당에 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꾸려면 그 야당한테 그 힘을 몰아줘야 된다. 이런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려는 그 의도가 엿보입니다. 예, 대역대 선거에서 야당의 선거구호는 늘 바꿔야 산다. 뭐 기억나는 거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60년대인가요? 못 살겠다 바꿔보자. 역시 이번에도 미래통합당은 변화, 바꿔야 산다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당의 슬로건을 의미하고 같이 풀어서 얘기를 하면 국민이 지켜주십시오. 국민이 지킵니다가 아니라 국민이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이제 민주당 거고요. 통합당은 힘내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특히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 수밖에 없고 이전에 집권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그런 평가를 하기 대단히 어려운 선거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다른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면서 코로나19에 대한 평가가 곧 정권 심판론하고 같이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역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고 있었죠.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긍정평가가 지금 50%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55%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선거가 돼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심판론을 얘기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하기도 애매한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이 됐고요. 오히려 여당 입장에서는 위기가 기회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 처음 막 그렇게 환자 수들이 늘어날 때에는 이번 선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좀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오히려 외국 사례를 국민들이 좀 비춰보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선방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새삼스럽게 평가하는 기회가 됐다.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의 안정감이라든가 집권 여당이 좀 더 힘을 실어주면 앞으로도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번 총선에 좀 담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답답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어쨌든 여당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여당에 불리하지 않은 그런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근데 저는 이번 선거는 마스크 민심 선거라고 규정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께서 내가 일주일에 마스크 2장밖에 살 수 없는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게 정말 이게 맞는 것이냐? 과연 이 집권 세력이 통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판단하는 분이 있을 거고 아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주일에 마스크를 2개나 사게 해주는 이 세력은 정말 국정 운영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들이 국민들께서 어느 논리에 더 손을 들어주실지 저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민심 선거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선거는 과거냐 미래냐의 싸움입니다. 예. 과거에 우리 집권 세력이 과연 국정 운영을 잘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심판 선거가 이번에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꾸 김성환 평론가께서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선방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번에서 좀 짧게 좀 의문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유엔에 지금 가입돼 있는 국가가 193개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확진자와 사망자는 지금 9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10번째라는 또 보도도 나왔고요. 네. 예. 우리보다 지금 확진자가 많고 사망자가 많은 나라에서 한국은 방역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아, 그래, 한국은 정말 방역과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칭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보다 방역을 잘하고 확진자가 없는 180여 개 국가들은 처음부터 외국에 있는 입국자들을 차단하고 제한 조치를 해서 지금 100명대로 확진자를 관리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김성환 평론가께도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 이번 선거에 통합당이 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벌써 지금 말씀하시는 수위를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의 어떤 방역 대응의 모습이라든가 외국의 대응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와 관련된 공급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혼란이 발생하고 마스크 부족 현상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타나 여론들이 있었지만 이게 의도적으로 정책적인 어떤 실패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미래통합당에서 우한폐렴이라고 굳이 고집했던 부분이나 마스크를 계속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비호감도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차라리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한테 맡겨주시면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갖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좋은 선거 전략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대응, 저는 개인적으로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맥락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제가 그런 맥락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와중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다른 정당은 슬로건 안 나왔습니까? 국민의당이 오늘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언행일치 안철수. 안철수 대표를 또 이번에도 슬로건에 이름을 넣었군요. 슬로건을 보면 역시 눈에 띄는 거는 언행일치 안철수죠.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대표가 그 대구에 가서 의료봉사한 거를 연상하도록 그렇게 슬로건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제3교섭단체인 민생당은 안 나왔습니다. 민생당은 워낙 선대위 구성이 늦어져서 그제 구성이 됐죠. 그래서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고요. 오늘도 비례대표 명단은 오늘 확정을 한 것 같던데 손학규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 대표가 2번이다. 그래서 노역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2번이라고 발표가 됐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하듯이 비판이 많고 그리고 영입 인사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니까 오늘 그 최고위원회가 공관위를 아예 자체를 다시 구성해 버렸어요. 그리고 공관위원장도 바꾸고 순번도 바꿨는데 손학규 전 대표는 14번으로 뒤로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민생당의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감안한다면 손학규 전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3%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당의 비례대표 여론조사를 보면요. 그러면 의석 갖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더 민생당이 좀 분발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례대표가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되고 서청원 의원 현재 8선 의원인데 최다선 의원인데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우리 공화당의 비례 2번. 그래서 이번에는 젊은이들보다는 노인 이런 식의 제목을 단 기사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순번이 2번에서 14번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막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40년대생들이군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나이가 가장 많고 알겠습니다. 이 정의당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이 이번에 비례대표에서 상당히 선전할 것이다. 선거법이 통과될 때만 해도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정작 1당과 2당, 여당과 제1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정의당이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니냐, 정의당의 전략과 대응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심상정 대표도 어제 호남 지역 가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아쉬움 또 국민께 면목이 없다 이런 후회와 아쉬움을 상당히 강하게 나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에서 얼마 전에 청년 선대 본부장의 이름으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정의당이 대응을 잘못했다 이렇게 뒤늦은 반성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더 잘 대변하기 위해서는 정의당이 더 크고 더 영향력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타협하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임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힘이 없으니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치열하게 싸웠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 그간 우리가 비판해왔었던 거대 양당의 모습을 닮아왔던 것에 대하여 반성합니다. 예, 상당히 단호하게 반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저런 태도가? 너무 늦었을까요? 네, 전 개인적으로 느렸다고 생각하고요. 정의당이 좀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기로는 정의당이 이전에 받았던 비례 득표만큼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 측에서 민주당의 지지층 중에서 일부가 원래 교차 투표했던 층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층도 정의당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가치를 오히려 당당하게 더 얘기하는 것이 뭐 예전에 우리 잘못했습니다, 어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더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정의당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석철 소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날의 잘못을 지금에 와서라도 반성한다라는 저런 모습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정의당이 정의로움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